자, 우리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겠습니다. 자, 법조문 앞에서 봤죠.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잠깐 볼게요. 214페이지예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이거 해석이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럼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얘기는 불균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객관적 가치가 한쪽은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급부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조금 줬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이제 객관적인 가치의 불균형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줬나? 주관적인 건 항상 개인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궁박했다. 궁박은 갑자기 들이닥친 어려움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 있죠. 우리는 이걸 뭐 심리적으로 멘붕이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상태, 이런 궁박이 왔다. 또는 경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솔은 보통 사람이 기울일 수 있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뭔가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걸 경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계약서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왜 잘 안 읽어?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도 거짓말도, 내용이 읽어도 뭔지 모르니까 안 읽는 거지. 읽어도 뭔 소린지 잘 모르니까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렇죠? 아, 거기 아는 내용이래 봐야 애국가 같아 봐. 그게 읽으면서 다 노래도 불러보면서 읽지, 암만 작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뭔지 모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하고 사인했다 그러면 그게 경솔한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사인한 거라고. 그걸 경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경험은요,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회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간접 경험도 많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거래를 다 거래해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거래할 때 내가 많이 해본 거래도 많이 하지만, 어떤 거래는 생전 처음 해보는 거래도 있을 거라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나는 무경험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해보는 거래라 할지라도 저는 일반적 사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도 대충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감도 없을 정도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그럼 전에 늘 나왔던 건 전업주부였어요. 전업주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데 옛날 얘기지. 요즘엔 거의 죽어요. 전업주부한테 걸리면. 마음가파에 올라가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나쁜 놈 되는 건 순식간이야. 그죠? 그래도 이제 전업주부로 사례가 잘 나왔고, 또 이제 할머니 사건에서는 평생 농사일만 지었다. 그런 게 되는 게, 이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의 어머니들은 뭐 삼종지도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 뭐 결혼해서 젊어서는 남편, 나이 먹으면 아들, 뭐 이렇게 따라서 살면 그냥 최고의 여성이지. 뭐 잘 배워서 똑똑하고 이런 거 하면은 팔자사납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무경험 그러면요. 그래서 여기 주의해야 될 건 해당 영역에서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주관적인 요건이에요. 그럼 객관적으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으면 무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백사조에서 언급한 거 다 나왔거든요. 다 나왔는데 우리 판례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이러한 심리 상태를 알고 이용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요, 알고 요청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다 들어가야 적극가담이야. 알고 요청. 근데 여기는 알고보다는 이용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적극가담인 거예요. 알고는 빼고 이용했다 라고 하는 거.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용할 때는 알고 이용하는 거죠. 판례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지만 시험에는 가끔가다 알고자 빼고 이용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도 알고 이용한 걸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요 세 가지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궁박도 했고 글씨도 못 읽고 사회 경험도 전혀 부족했고 이분은 방에서 마당으로도 나오면 안 되는 분이야. 모기도 사기치려고 덤벼들 거야 아마. 파리 모기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갖춘 분은 거의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다 갖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궁박은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그게 일시적이든 계속적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행위를 혹시 대리인이 했을 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건 대리 쪽에서 공부하면 한 번 더 머릿속에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큰 소리를 한번 읽고 가보실게요. 뭐라고요? 궁본 경무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이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절대적으로 무효인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추후의 법률효과를 승인한다라고 하는 건데 항상 무효행위를 추인할 때는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요. 그냥 가볍게 듣기만 하자 그랬어요.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 거시기의 추인은 거시기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머시기의 추인은 머시기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 이건 초등학교 수업 같아서 영 기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뭐가 종료돼야 돼? 취소의 원인이 종료돼야 돼. 거시기 행위의 추인은 거시기의 원인이 종료돼야 된다고. 아, 나 이거 몇 번을 해야 되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종료될 수가 없죠. 우리 앞에서 봤던 103조는 첩계약을 추인하면 첩이 처가돼요? 첩이 처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첩관계 종료하고 혼인신고 다시 해야지. 혼인계약을 다시 해야지. 첩계약을 나중에 배우자가 죽었다고 야 그걸 혼인계약으로 하자 그러면 그게 혼인신고가 되냐고. 혼인계약 다시 해야 되죠? 그죠? 그런 거야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원인이 종료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불가능한데 무효행위 전환도 원래는 안 됐었는데 몇 년 전에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을 해준다고. 이거는 재건축조합 아파트 판결로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무효가 되려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입증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그 다음에 표의자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궁박했다, 아니면 경솔했다든지 무경험, 이것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폭리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입증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모든 걸 다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입증이 되면 이게 뭐다? 절대적으로 무효다. 반사회적 행위의 일종이에요. 무효행위 추인은 불가능하죠. 근데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해준 판례가 있다. 그래요. 재건축조합이 있었어요. 이렇게 재건축조합이 있었는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인접 토지 있죠. 요만큼 있는 토지. 요거를 재건축 부지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버린 거야. 요거 시가가 10억짜리예요. 10억. 시가가 10억짜리니까 요거 이쪽에 재건축 조합이다 얘가 협박을 한 거야. 아, 내 땅까지 내 허락도 없이 네가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시켜? 그랬더니 이쪽에 재건축 조합에서 아니 네가 꼭 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했잖아. 그때 팔기는 팔지. 그런데 10억에 못 팔지. 얼마에 팔겠다고? 50억에 팔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소송이 되다 보니까 우리 판사가 이거 없이 그럼 재건축 다시 해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에이 그냥 10억에 팔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판사가 야 니네들 나가지 말고 들어와봐. 10억에 팔겠다고? 근데 네. 그랬더니 계약서 그냥 얼마 써 있어 지금? 50억으로 써 있지만 계약서 바꿀 필요 없이 이 매매는 얼마다? 10억이다. 그러니까 50억짜리 매매는 무효지만
그 무효를 10억짜리 매매로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급부는 10억짜리 주면서 돈은 50억 받기로 했으니까 이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 아닙니까? 무효인데 적당한 가액으로 감액해버리면 공정해? 아니면 불공정해? 공정해버렸죠. 이제 균형이 맞아버렸잖아. 그렇게 해서 전환을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판례가 얼마 없어요. 그리고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준 판례 요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요것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요 판례 나오기 전까지는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 안 해줬어요. 근데 요 판례가 나와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줬고, 그럼 이거 어디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급부도 있고 반대급부도 있으니까 유상행위, 유상계약에 적용해야 되죠. 무상행위는 한쪽만 주고 다른 쪽은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급부, 반대급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상행위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상행위엔 적용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지는 단독행위에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단독행위는 이제 또 출제할 때가 됐어요. 자, 구속된 남편을 구제 석방하기 위해서 채권을 포기합니다. 부인이 남편 회사에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있어요. 여기에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갑이라고 하는 분은요, 을의 부인이야, 부인. 원래는 을이 하던 사업이에요. 을이 하던 사업인데, 일은 참 잘하는데 수금을 잘 못해. 그 사업한 사람 그거 꽝이거든, 수금 못하면. 그랬더니 당신이 집에서 살림해. 그리고 부인이 나와가지고 거래처에다가 대금을 청구하는 거죠. 대금 청구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부인이 대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얘 사정이 있어갖고 제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저는 돈을 송금해서 드린 적이 없고 만나서만 드린다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돈은 안 갖고 오고 악수만 겁나게 해버린 거예요. 악수만 계속 악수만 자꾸 하자 그러는 거지.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예, 그래 와갖고 얘기한 거지. 뭐 이런 사람하고 거래했냐고. 악수만 자꾸 하고 돈은 안 주고. 평상시에 여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근데 딴 놈이 악수 자꾸 했다니까 성질 나왔나. 그 성질 나니까 가서 좌우 스트레이트를 뻗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어디 가야 돼? 호스피탈 들려서 폴리스 스테이션 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 거죠? 구속이 된 거지. 꼬린이라고 하죠, 일명.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구속이 돼버렸다고. 남편이 구속이 되면 부인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합니까, 안 합니까? 그 남자들 잘 모르는 얘기야. 여성분들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그쵸? 부인들한테 물어봐야지. 뭐 우리 생각에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궁박하겠지. 내가 그렇게 되면 천만의 말씀이야. 국가에서 밥 먹여주고 술도 안 먹이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운동시켜주고 뭐가 궁박하게. 하나도 안 궁박하지.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좋습니다.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부인한테 남편이 뭐 하고 있냐고 빨리빨리 해결 안 하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남편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병원에 누워갖고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누워갖고 있으면서 뭐란 거지? 그러면 이거 채권 포기해 라고 해서 포기해버렸다고. 포기하니까 고소를 취하했죠. 그래서 바깥에 나왔다고. 나오니까 부인이 입에다가 두부 한번 물려주고 가서 채권 포기 무효 이랬던 거예요. 채권 포기는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왜 무효요? 라고 했더니 나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했습니다. 그런 거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왜 궁박해? 남편이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리고 고소 누가 했어? 얘가 했잖아. 얘는 고소한 사람이니까 나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궁박 상태를 얘가 알고 뭐라 그랬어요? 채권 포기하라고 했죠? 네, 채권 포기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는 많은 받을 돈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다. 단독행위,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그러니까 판사가 3개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채권 포기 무효 그랬지. 채권 포기 무효니까 어떻게 받을 돈이 있다죠? 얘는 요번에 진짜 쓰러졌지. 병원에 그냥 누웠죠. 진짜 쓰러진 거야. 그때 판사가 이 부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근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진짜 궁박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이게 일명 이 판례가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데 한 달간 자유부인 사건이라고 해서 구속돼 있는 한 달 동안 그렇게 자유를 만끽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불법의 원인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폭리자에게만 있죠. 폭리자에게만 있으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은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반사회적 행위했죠. 그러니까 얘는 달라고 못하는 거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기 갖고 이거 가지고 한번 봤으니까 책으로 얼른 가볼게요. 자, 그 의의는 동그라미 2번. 백사조는 103조 반사회적 행위의 예시 규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3조라고 한다면 104조는 죄송해요. 103조라고 한다면 104조는 여기에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04조 반사회적 행위가 아닐지라도 103조에 걸려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여기에 포함되는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번, 4번이 다 똑같은 말이야.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04조는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그 얘기예요. 수많은 규정 중에 하나의 예시다. 그래서 요건 봅니다. 객관적인 요건 그래. 기억에 객관적 가치에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객관적 가치 밑줄 쳐야지. 가치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 가치도 있고 객관적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객관적 가치에 불균형이 있어야지 주관적 가치는 저도 나름대로 이 시계 뭐 해봐야 시중에서 10만 원짜리 시계인데 결혼할 때 마누라한테 받은 시계거든요. 이 10만 원 넘을 거 아니야. 시중에서 10만 원도 안 돼 아직도 지금은.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부여한 가치는 생명 아닙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죽인대요. 제가 시계를 몇 개 잊어버려갖고 마지막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수리해갖고 채워주면서 너 이거 잊어버리면 죽는 거 알지?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반지 끼고 다녔어요. 반지 끼고 다녔는데 이제 하도 이쪽에 끼고 그러다가 한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가 하도 고생을 해서 찾았어요. 떨어뜨려가지고 구석에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래갖고 한참 고생을 해갖고 집에 가져와갖고 그랬죠. 이거 내가 잊어버렸었다고. 그랬더니 죽인다 그러더니 뺏어놓더라고. 예. 근데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이게 객관적 가치는 10만 원도 채 안 될지 모르겠지만 주관적 가치는 훨씬 더 크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는 개인적으로 부여한 가치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똑같은 가치 있잖아요.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야? 회계 원리에서 얘기하는 공정가격? 시장가격인가요? 시장가치, 공정가치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치 얘기하는 거고. 니은에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러니까 이 물건은 오늘 매매계약 체결할 때 오늘의 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이행기에 가면 가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기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행기의 가격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다만 디귿에 보면 대물변제 예약 있지 않습니까? 대물변제 예약은 지금 내가 1억 원을 빌리되 변제 기일에 내가 돈을 변제 못하면 물건으로 변제하겠다야. 그럼 오늘 물건의 가격은 언제 결정이 되는 거야? 오늘 가격이 아니라 변제 기일에 내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뭘로 갚겠다고? 물건으로 갚겠다. 그럼 대물 변제 예약의 물건 가격은 변제기를 기준으로 결정해야지. 오늘 가격 기준이 아니에요.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 물건으로 주겠다. 그러면 그 물건으로 주기로 한 그날 기준으로 해서 가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 대물 변제 예약에 있어서 두 번째 줄에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줄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주관적인 요건이야. 주관적인 요건. 자, 기억도 줄칩니다. 주관적으로 궁박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니은에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좋하다. 우린 중1로 그래. 중1로 썼죠. 중1.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거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중1 뭐냐고, 중학교 1학년이냐고. 중학교 1학년 아니고 세 개 중에 하나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많이 물어봤어요. 저거 중학교 1학년이냐고. 자, 이때 궁박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이러한 경제, 정신, 신체적인 게 일시적, 계속적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뭐 경솔은 크게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미음의 무경험입니다.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닌 일반적 생활 경험의 불충분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비읍에 보면은 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우리 이거 아까 크게 읽고 왔죠. 궁, 본, 경무대.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궁, 본, 경무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요건, 그래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폭리의 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줄칠게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요건 폭리의 악인데 폭리 행위자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의 악의가 요구된다. 거기 줄쳐놓으시고 입증 책임이요.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가 다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으로 가면요. 어느 법률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나 악의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음을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주기 싫은 자죠. 주기 싫은 자, 되돌려 받고 싶은 자. 그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아무것도 추정되는 것이 없다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 그러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이 됩니까? 상대방 폭리의 악의가 추정이 됩니까? 아시겠죠? 상대방 폭리의 악의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추정되는 건 없다야. 뭐뭐가 추정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추정되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효과,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효, 절대적으로 무효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정 추인도 안 된다. 그 말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추인은 항상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모든 추인은 항상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만 해야 돼요. 하지만 줄치해야 돼요. 최근 판례에 의하면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죠. 무효행위 전환은 재건축 아파트 판례 사건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한번 보기만 할게요. 보기만 할게.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과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10억짜리 얼마에 썼다 그랬어요. 50억이 썼다 그랬잖아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만 매매 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계약서는 그대로 놔두란 뜻이요. 다시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새로운 계약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50억짜리 그대로 놔두고 얼마로? 40억을 감액해서 10억으로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고자 하는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감액을 통해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계약서 그대로 놔두고 얼마야? 10억에 매매한 것이다. 그러면 조합도 좋고 당사자도 좋잖아요. 그죠? 예.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가면 부당이득. 급부 이행 전에는 무효니까 급부 이행 전에는 두 번째 줄 급부를 이행하기 전이면 양 당사자는 상호간에 그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니은에 급부가 이행이 됐다면 급부가 이행이 됐으면 수익자는 폭리자 아닙니까? 수익자는 수익자의 반환 청구. 그래서요. 줄칩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불법의 원인은 누구에게만 있다? 수익자에게만 있다. 그래서 바로 밑에 폭리 행위자인 수익자는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B에 피해자의 반환 청구 줄치고요. 두 번째 줄로 가면 피해자는 자신의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득자 보호 불가라고 돼 있죠. 전득자 보호 불가고 줄치고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가면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그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 여기에 하는 거야. 여기 지금
폭리자로부터 다시 권리 취득한 사람 있잖아요. 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병으로 나오면 얘를 전득자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된 경우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자가 그 권리를 갖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급여받은 자가. 이건 이제 기본적인 법리고 이거는 누구든지 보호할 상대방이 보호할 자가 없을 때 필요한 거고요.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제일 1매수인 보호했어야 되죠. 그래서 전득자가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이중매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득자가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익 반사에 따라서 그 수익자가 이익을 갖게 되고 수익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무조건 권리 취득해야 돼. 예외 딱 2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중매매에 있어서 전득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범죄행위에 있어서 전득자. 얘네들은 보호가 안 되는 이유가 이중매매는 제1매수인 보호해야 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걔들이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딱 정리하세요. 예. 자, 적용 범위 그 유상계약에 적용한다. 유상계약에 적용한다. 유상계약 동그라미 치고요.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 적용된다죠. 채권의 포기 아까 부인 한 달간 자유부인 사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경매 등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에 의한 재산권 이전이나 경매는 경매 보세요. 경매는 조금 주고 큰 거 산 게 잘한 경매죠. 경매는 최소의 금액을 주고 최대의 것을 사기고 싶어서 하는 게 경매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증여나 기부는 원래 처음부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증여 기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반대급부 자체가 없는 거죠. 여기에도 적용할 수가 없죠.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 반대급부 없이. 그러니까 불공정 여부를 따져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판례 있잖아요. 판례는 2번에 있는 판례 한번 보세요. 아까 그 한 달간 자유부인 사건인데 자, 판례 단독행위에 대한 불공정 법률행위의 적용이다. 그래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가정 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구속된 자기 남편을 석방 구제하기 위해서 수표의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회사에 대한 물품, 잔대금, 채권이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면서 보관 중이던 남편 인감을 이용해서 남편을 대리해서 위임장 또는 포기서를 작성해 준 채권 포기 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은 구속된 남편을 구제 석방하기 위한 채권 포기 요거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정리해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뭐 시험에 뭐라고 나와도 지문이 길게 나왔대. 근데 여러분이 쓱 읽어보니까 남편이 구속이 됐고 부인이 채권을 포기한다. 그럼 이 판례인 거예요. 사례가 나와도. 그러면 구속된 남편을 석방하기 위해서 부인이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채권 포기된 거야? 안 된 거야? 채권 포기가 무효니까 채권 포기 안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인 똑똑하죠? 남편 대신 사장 할 만하지. 예. 이런 집에서는 남편이 가정주부 하는 게 맞아. 예, 남편이 전업주부 하는 게 맞아요. 저런 데서는. 부인이 저 정도 똑똑하면 부인이 해야죠. 예. 요즘에 무슨 뭐 남자가 밖에서 벌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그런 거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나가서 버는 거야. 그래서 이 보니까 제 제 친구 그 애도 딸내미인데 시집을 보냈어. 근데 육아휴직을 남편이 해. 육아휴직을 남편이 해. 딸내미는 호봉이 높아요. 선생님인데. 근데 이제 아들내미는 호봉이 얼마 안 돼. 거긴 또 이제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딸내미는 계속해서 직장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남녀 뭐 이런 게 없어요. 남녀 구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요즘은 잘못하면 뭐 차별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5회 기출문제 나왔던 거 한번 볼게요. 25회 기출문제.
무상 증여, 공짜로 주는 증여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 가치입니까? 아니죠. 주관적 가치로 따질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재건축 조합이 50억짜리 10억으로 전환시켰죠. 자, 대리행위가 불공정한지 여부 따질 때 궁본, 경무대. 그러니까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 되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에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인 것 포함하는 거죠. 예. 자, 25에 나왔던 거예요. 자, 시험 수준이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줄치면서 배운 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다 줄쳤어요. 이건 다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죠? 예. 뭐 앞부분 다 하여튼 거의 줄친 데서 나오니까 이건 갑자기 제가 줄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년에도 줄쳐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강조하는 건 앞으로 지난 한 3, 4년 동안 안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해갖고 조금 더 줄쳐주고 좀 빼고 그런 거지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죠. 뭐 법률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해요.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내용이 곧 법률행위의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다른 말로 의사표시 해석인데, 의사라고 하는 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의사라고 하는데, 이 의사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걸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라고 하는 단어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합성어다 보니까 의사, 표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사는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겠다, 졸리니까 자야 되겠다 이런 본능적 의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해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를 효과 의사라고 불러요. 효과 의사.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서 부르는 건데 이 효과 의사는 둘로 나눠져.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꿍꿍이하고 바깥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그 생각은 달라요. 이게 이제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여기 학원에 강의하러 오려고 인천에서 전철을 탔는데 웬일인지 저는 전철 타면 무조건 저 휴대폰 펼쳐놓고 그 안에서 뭐 공부하는 게 있어요. 맨날. 그래서 그 책 그거 보고 있는데 앞에 자리가 생기는 게 두 정거장 갔는데 깜짝 놀랐죠. 뭐 갑자기 자리가 생기길래. 그래서 철푸덕 앉았죠. 앉았는데 바로 옆에 이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목소리가 하여튼 나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그 애기를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아들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해맑게 아니요, 딸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 목소리가 급 당황한 목소리 있잖아요. 딸이야? 이러죠. 그러더니 크면 이쁘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원래 안 쳐다보는데 이렇게 얼핏 쳐다봤다가 저도 속으로 딸이야? 이런 느낌을 살짝 가졌거든요. 그럼 그 할머니 심리 상태 보자고. 분명히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장군감이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죠? 아들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애기 엄마가 딸이래죠. 그 할머니 심리 상태 보세요. 장군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러면 애기 엄마 상처받을 거 아니야, 잘못하면. 해도 될 텐데 뭐. 요즘에 딸이 장군하면 어때? 관계없죠? 해도 될 텐데 할머니 생각에 소심하게 그러면 상처받을까 봐 달리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달리 표시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면 아무 문제 생길 게 없어요.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던 꿍꿍이대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거든. 이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해요.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과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표시 내용 객관적 의미를 보면 역으로 추단하면 되는 거죠. 그 아주머니가 급 당황한 목소리로 크면 이쁘겠다라고 마무리 지은 게 왜 그런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장군감이네라고 얘기하면 그 아주머니 세대에는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마무리는 빨리 짓고 싶고 이 위기는 벗어나고 싶죠. 그러니까 크면 예쁘겠다라고 그러고 벗어난 거지.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속마음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거긴 해석이 필요 없는데 그냥 보통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기준으로 법률행위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기죠. 근데 이게 다르면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 효과 의사가 다르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꼭 생긴다고. 이때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언제나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표시상의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하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적 해석. 원래 의사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잖아. 그래서 의사 표시의 해석이다 라고 하니까 혹시 두 개가 달라지면 당사자의 진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해서 자연적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 거래할 때는요. 내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요? 내가 재산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손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내가 거래할 때는 내 마음속은 어떤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내 의사는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걸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해석하면 전부 다 나한테 손해난 건 다 뭐고? 취소 내지는 무효. 나한테 이익된 것만 유효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 거래할 때는 반드시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 규범적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재산적 행위는 다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좋아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요. 신분행위가 자연적 해석입니까? 신분행위. 신상 RO 이랬잖아요. 신상 뭔지 아세요? 신상? 그렇죠. 신상 알아요? 몰라요? 신상은 새로 나온 상품을 신상이라 그래요. 예. 신상을 아는지 모르는지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에요. 가족법상 법률행위예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언제나 뭐라고 표시했든 관계없어요.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는 거야. 뛰겠다고. 예. 그래서 오빠 오래. 그 오빠가 왔어. 왔는데 여기 이제 엄마 아버지가 얘 좀 제발 달래서 여기 데리고 내려오라고. 뛰겠대. 자기하고 결혼 안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한다고 해줘요? 뛰라고 해요? 밀어 이렇게? 조금 도와줄까 그러고? 예, 그럼 안 되지. 이것도 만약에 뛰어, 나 그래도 죽어도 이제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안 응해주면 뛰겠다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럼 뛸 줄 알고도 지금 자극한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살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따지면. 결혼한다고 했다고. 결혼한다고. 각서 쓰리죠. 각서 썼어요. 표시했죠. 근데 갑자기 무섭다고 잡아달래. 내려오고 싶다고. 그렇죠. 얼른 놓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들어와야 되거든. 그럼 데리고 들어오면 결혼해야 돼? 안 해도 관계없다고요. 신분행위는 항상 뭐라고 표시했든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연적 해석,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재산상 법률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요.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의자는 없고 상대방은 없고 표의자만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나 혼자 소유권 점유권을 포기했대. 이 소유권 점유권 나 혼자 포기했대요.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 나 소유권 포기할래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주머니에 있는 걸 에이 주머니에 있는 뭐 쓸데없는 거 하나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씩 버렸어. 버렸는데 분명히 내 생각에는 쓸데없는 건 줄 알고 버렸는데 느낌이 싸해서 보니까 사임당 누님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주워와야 돼? 낙장 불입이라 그러고 가야 돼. 다시 주워와야 되겠죠? 이렇게 소유권이나 점유권 포기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자기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가 다르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보다는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진짜 꿍꿍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요건 이제 뭐 구체적인 사례는 조금 이따 이제 사례가 하나 나오긴 나올 건데 제가 이제 어릴 적 이런 적이 있어요. 하도 말썽 부리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우리 어머니 말 안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에이그 이놈아, 네 애미를 잡아 먹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야 돼. 나가서 정령 그러하시다면 그러고 칼 갈아야 돼. 에? 어떻게 돼? 어머니가 별로 안 살고 싶으시구나 그런 거야? 아니면 말 좀 잘 들으라는 거야? 말 좀 잘 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뭐라고 표시가 됐든 상대방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그 진위대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건 뒤에 가면 이제 사례도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물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8,700만 원짜리 물건을 7,800만 원에 계약서를 쓴 거예요. 8,700만 원짜리 물건을 7,800만 원에 계약서 써서 재산상법률행위죠. 그러니까 표시한 대로 얼마가 돼야 돼? 7,80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견적서가 가가지고 이게 실제로는 8,700만 원짜리 물건이라는 게 이미 충분히 전달이 돼 있었다고. 근데 계약서만 잘못 쓴 거예요. 그때는 상대방이 진정한 가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면 계약서에 7,800만 원으로 써 있어도 매매 대금은 8,700만 원이 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 요건 뒤에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계약서를 쓰면서 표시만 잘못됐지 당사자는 이미 합의가 됐던 거지. 조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만 같이 계약 금액은 합의한 게 없어요. 근데 7,800만 원으로 쓴 거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처음부터 우리 8,700만 원에 하자라고 약속까지 다 했어요. 근데 계약서만 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7,800만 원으로 썼다고. 이건 7,800만 원에 써 있어도 이미 합의가 얼마 돼 있어서 8,700에 돼 있었기 때문에 8,700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표시만 잘못됐을 뿐 법률행위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걸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할 거야. 괜히 말이 굉장히 많아졌네,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건데 이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 효과의사를 둘로 나눠서 효과의사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표시행위로 바로 연결되는 효과의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거야. 표시행위로 바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역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도 혹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나중에 파악이 됐을 때 문제인 거예요. 예.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면 이걸로 해석을 하든 이걸로 해석을 하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니야. 서로 다를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때 신분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거는 내심적 효과의사에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재산상 법률행위는 다 뭐예요?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채권 채무의 내용과 또 채권 채무의 양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 권리 의무에 대한 가치 판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근거가 되는 의사표시 내용에 관한 진위는 법원의 직권수사 사항이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서로 간에 주장할 거 아니겠어요? 주장하면 어떤 주장을 내가 받아들일 건지 어떤 주장은 배척할 것인지 이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법률행위 해석은 상고사유가 된다. 즉 법률행위를 법원에서 잘못 해석해 주잖아요. 그럼 상급법원의 심판 대상이 돼서 최종 대부분까지 심판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죠. 자연적 해석은 신상 RO라고 했죠. 신상 RO. 신분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의자만 있지 상대방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신상 R. 그 다음에 O 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여기는 표시만 잘못했지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면요, 갑하고 을이 A라고 하는 물건을 매매하기로 합의했어요. 실제로 가서 을이 본 물건도 A고 갑이 팔라고 했던 물건도 A야. 근데 얘네들은요 실제로 요거 잘못 알고 이걸 B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는 A에 대해서 했어요. 얘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줄넘기도 여기 와서 하고 있어요. 실제 토지가 어떤 거야? A 토지인데 계약서에 뭐라고 썼어요? B라고 썼다고. 근데 실제 B 토지는 이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매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실제 받은 물건은 A. 계약서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B 토지도 매매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B 토지에 대한 매매는 계약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무효지. 하지만 계약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B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B 토지는 매매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지. 다만 A 토지에 대한 매매는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유효인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못 받았죠. 여기는 착오가 있나요? 없죠. 착오가 없지.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토지 받은 거야. 계약서에 쓰기만 잘못 쓴 거예요. 착오가 없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A 토지 매매계약 유효니까 A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죠. 아직 소유자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갑은 그럼 B 토지에 대해서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해야지. 그렇죠? B 토지 판 적 있나요? B 토지 팔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B 토지에 대해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내 토지 내놔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거는 이제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덧붙이면 뭐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떠들 게 있거든. 그건 이제 지금 과정에서 하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하셨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래요. 자연적 해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당사자가 뭐 이거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는 B 토지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했던 대로 A 토지에 대해서 성립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금방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자, 기타 자연적 해석을 통한 사례다라고 하는데요. 1번도 볼게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거야. 대리인을 통해서. 갑은 서울 사람이고 병은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네가 서울로 와라, 아이 네가 와라 뭐 그러다가 계약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갑이 부산 사는 내 친구 보낼게. 부산 사는 내 친구 보낼게. 여기가 그래 그럼 보내. 그래서 얘가 가서 야 네가 좀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게 뭔지 확인 좀 해봐. 근데 얘가 그럼 어떻게 계약할 거야 말 거야 했더니 네 판단에 의해서 계약하고 마고 내가 결정할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 얘한테 뭐라 그랬어? 을 보낸다고 했죠. 을하고 잘 합의해보라고. 근데 을이 가서 보니까 괜찮은 물건이야.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을입니다 라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했으면 이 계약이 있으려면 얘한테 대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대리권은 없죠. 현재 대리권은 없어도
갑하고 을이 뭐라고 합의했어? 을 보낼 테니까 을과 합의하라라고 이미 합의가 있었잖아요. 얘한테 대리권이 있든 없든 두 사람의 의사는 을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합의가 분명히 있었죠. 그럼 얘한테 대리권이 있든 없든 이 계약은 유효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미리 합의한 대로. 자,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전부와 무관하게 보니까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아시겠죠? 나중에 얘가 토지를 정에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정이 또 더 준대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장했던 게 뭐야? 얘 대리권도 없이 위임장도 없이 왔던데? 그래서 이거 무효니까 나 너한테 줄 거 없어.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나중에 내가 을 보내서 계약하겠다고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그때 네가 그래 을 보내라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얘한테 위임장을 써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갑과 을 병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했다. 그러니까 이행해줘라 그 얘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판례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 이름이 아닌 병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온 사람은 누구라고요? 을. 계약서 명의는 병이야. 그러니까 갑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을이라고 하는데 병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냐 그랬더니 내가 어떤 회사하고 소송 중인데 얘가 내 재산만 있는 거 알면 와서 압류해가지고 괴롭히니까 내가 소송 끝날 때까지만 병 이름으로 임대차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용수익은 제가 합니다. 그랬더니 갑이 그래? 우리 집이 재수가 있는 집이라 너 소송하면 이길 거야. 열심히 해서 소송해서 꼭 이겨. 좋아 그랬다고. 지금 임대인은 갑이죠. 계약서에 누가 써 있어요? 임차인. 병. 하지만 두 사람 합의에 의해서 임차인은 누구죠? 을인 거예요. 을.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계약을 한 경우에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할 것이냐. 쌍방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한 대로 그러면 합의가 없었으면 이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합의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당사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했을 때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우선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했다는 얘기는 합의가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확정해야 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요건 이제 처분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처분 문서는 계약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처분 문서대로 계약이 성립했고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처분 문서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원래 처분 문서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계약서 그대로 말고 이면 계약이 또 있었다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하냐면 20억짜리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많이 나올까봐 12억에 썼다고. 그리고 8억은 별도로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계약서에 얼마 써 있어? 12억. 그럼 12억만 줘야 돼? 8억 더 줘야 되죠? 별도로 주기로 한 8억을 더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속으로 쭉 떠오르는 게 그거 걸리는 건 세법 문제고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는 세법 문제고 민법상 합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해야 되는 거야. 20억 다 주고 세법상 세금 추징금 부과하고 그렇게 하란 얘기야. 20억짜리를 12억에 계약서에 썼다라고 해서 12억만 주라는 게 아니라 얼마 주라고요? 20억 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처분문서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이거 예외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계약서엔 12억으로 썼지만 실제로 20억에 매매해서 8억을 별도로 주기로 했다. 그럼 8억 띄어먹지 말고 어떡하라고? 주라고요. 쌍방 합의가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예. 자, 규범적 해석 요거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규범적 해석은 이제 보기로 하고 여기 책을 한번 봐서 몇 개 좀 줄치고 갈게요. 자, 법률행위 해석은 양쪽 가로 1번의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하고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다 이렇게 나오죠. 그 줄치고 세 번째 줄에 잘못된 법률행위 해석은 상고 사유가 된다. 그 줄쳐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해석 방법에 1번에 자연적 해석이 있죠. 옆에 쓰세요. 신, 상, 알, 오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 상, 알, 오 이렇게 써놓고 밑에 자연적 해석의 적용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신, 상 할 때 상이죠. 상. 그 다음에 적용 사례 보면 기억 내용 다 줄쳐놔야 돼요. 아까 했어요.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 당사자 결정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 일치한 대로 당사자 확정해야 되죠.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했다면 그자에게 대리권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 판례가 1번에 있는 판례 있죠? 예? 1번에 있는 판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전 판례. 요거 2번에 있는 요 판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1번에 있는 판례. 그다음에 4번에 있는 판례.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정이 없는 한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분 문서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가면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 자연적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오표시 무효의 원칙 줄쳐놓고 니은으로 가면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의 특정한 거래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표시를 잘못해서 다른 물건이 이전이 됐다. 그 특정한 거래가 A 부동산, 그 다음에 다른 표시가 B 부동산에 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A의 첫 번째 줄 뒷부분에 가면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법률행위는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의도했던 대로 성립. 그러니까 A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 A 부동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계약이 성립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고, 여기서 법률행위 뭐 얘기하는 거예요? A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B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합의한 내용대로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로 가면요. 두 번째 줄 부동산에 관해서 이전 등기가 이미 됐대요. 그럼 그 등기는 원인 없이 격려돼서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양도인은 양수인 명의의 무효 등기에 맞서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은 양수인은 최초 의도했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서 권리 이전 및 인도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 그건 이제 재산행위니까 그건 좀 쉬었다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